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고 이제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죠. 그런데 작년 가을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한 남자분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김영수라는 이름의 68살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신 지 5년쯤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경로당에서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가끔 화투를 치거나 차를 마시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면 꼭 제 옆자리에 앉으셨고 차를 따라주시고 집에 갈 때는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남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건지 어색하고 민망했죠. 하지만 김영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그분을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날이면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게 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봄날 김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인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됐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 맛있는 식사를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알렸을 때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더니 며칠 후 집에 찾아와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화를 냈죠.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냐며 제게 당장 그 관계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나이 든 엄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큰 며느리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며 조용히 지내달라고 부탁했죠. 작은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당분간 손주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를 만나면서 느꼈던 행복이 점점 죄책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제 상황을 알고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제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경로당에서 알게 된 박순희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순희 씨는 저보다 5살 많은 80살 할머니인데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자식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헤어졌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후로 계속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순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행복해질 권리가 없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김영수 씨는 좋은 분이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반대한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작은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식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했죠. 큰아들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인생이니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아들들이 받아들이니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퍼졌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어르신들은 부러워하기도 하셨죠. 김영수 씨와 저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기로 한 거죠.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끔은 당일치기로 여행도 다녀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닙니다. 경로당에서도 가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영수 씨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인데 처음에는 저희 관계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김영수 씨가 혼자 지내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지난달에 김영수 씨의 딸과 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떨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던 때처럼 긴장됐죠. 하지만 그분들은 생각보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딸분은 아버지를 잘 부탁드린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들분도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진 건 오랜만이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수 씨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지만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내심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들은 어느 날 김영수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기뻤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아들과 김영수 씨가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작은아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하지만 김영수 씨는 정말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작은아들을 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결혼할 생각은 없으며 그저 좋은 동반자로 지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아들도 생각보다 김영수 씨를 좋게 봤나 봅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괜찮은 분 같다고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선택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이상하게 보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몇몇 할머니들은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도 좋은 사람 없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죠. 저와 친한 이옥순 씨는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옥순 씨도 남편과 사별하고 15년을 혼자 사셨는데 저희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며 손뜬 용기를 내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이옥순 씨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걱정되지만 용기를 내면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해 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경로당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정미자 씨가 갑자기 저희 관계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도 먹을 대로 먹어서 철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식들. 창피하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로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정미자 씨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제 선택이고 제 인생이라고 자식들도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미자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도 나서서 개인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미자 씨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제 선택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힌 셈이었으니까요. 김영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고요. 요즘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 공원에서 산책 모임을 합니다. 김영수 씨의 친구분들과 제 친구분들이 함께 모여서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 편하게 지냅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큰아들 내외가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김영수 씨도 함께 초대받았죠. 큰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도 김영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큰아들은 식사 후에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엄마 선택을 존중한다고 김영수 씨가 좋은 분인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김영수 씨와 저는 요즘 함께 사진 찍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젊었을 때 사진 동호회 활동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서 저한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함께 하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만나서 근처 공원이나 한강변을 걸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꽃도 찍고 나무도 찍고 하늘도 찍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기도 하죠. 김영수 씨가 찍어준 제 사진을 보면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쯤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 친척 모임이 있는데
김영수 씨를 데려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직 친척들 중에 저희 관계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알더라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였죠.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날 저녁 김영수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당연하다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친척 모임에서 불편할까봐 걱정하시더군요. 그분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죠. 친척 모임 날 저는 혼자 가서 여러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있었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다들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시동생 부인이 슬쩍 물어보더군요. 요즘 혼자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숨어야 하나, 당당하게 밝히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긋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언니가 요즘 새로 만나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사실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지인한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좋은 분 만나시는 게 낫다고 자기는 찬성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형님이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오빠들한테도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응원을 받으니 너무 감격스러웠죠. 시누이는 자기도 남편과 사별하면 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언니가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후로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제 이야기가 퍼졌나 봅니다. 시동생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좋은 분 만나셨다는데 축하한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도 놀라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도 친척들 반응이 걱정됐었는데 생각보다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심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김영수 씨도 함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시댁 제사 때 김영수 씨를 처음으로 친척들한테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사 자리에 데려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신 걸 원하실 거라고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제사 자리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김영수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다고요. 김영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보겠다고 친척분들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겠다고 하셨죠.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를 보고 용기를 얻은 분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사시던 강덕수 할아버지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최명자 할머니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두 분은 지금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계십니다. 이옥순 씨도 용기를 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한테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이옥순 씨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두 분은 지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옥순 씨는 저한테 고맙다고
제가 먼저 용기를 보여줘서 자기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도 저희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 연애한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신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경로당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불편한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색한 분위기가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예전만큼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제 삶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영수 씨와 함께 강원도로 하룻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각자 방을 쓰는 조건으로요. 아들들한테 미리 말씀드렸고 두 분 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오히려 조심해서 다녀오시라며 용돈까지 주더군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강원도에서 우리는 설악산 기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을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영수 씨가 제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고 저도 그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한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들의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행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며 좋아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김영수 할아버지가 어머님을 잘 챙겨주시는 것 같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큰 손자는 중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할머니는 어떻게 용기를 냈냐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이지 않았냐고요. 저는 손자한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손자는 할머니가 멋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손주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손녀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는 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먼저 달려가서 안기고 같이 놀아달라고 조릅니다. 김영수 씨도 손녀를 정말 예뻐하십니다. 자기 손주처럼 아껴주시죠. 그런데 한 달 전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함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주저앉으시더니 의식을 잃으신 거죠. 저는 정말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빨리 119를 불러줘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김영수 씨를 지키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김영수 씨의 자녀들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딸분이 저를 보더니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다고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빨리 발견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분도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아버지를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들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김영수 씨 병상 옆에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김영수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김영수 씨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김영수 씨를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영수 씨 집에 가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 김영수 씨는 제가 너무 고생한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료했는데 이제는 김영수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큰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를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게 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돌보시기 편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김영수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더군요. 자기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이고 돌아가신 부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김영수 씨는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김영수 씨의 자녀들도 찬성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와 가까이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2동 떨어진 곳에 적당한 집을 구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이사날, 제 아들들과 김영수 씨 자녀들이 모두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짐을 나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김영수 씨 아들분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아들 둘과 며느리 둘, 김영수 씨 자녀 둘과 그 배우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식당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이사 온 후 우리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김영수 씨가 제 집 앞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까지 걸어갑니다.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집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김영수 씨 집이나 제 집에서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김영수 씨도 요리 솜씨가 제법 좋으십니다. 돌아가신 부인이 편찮으셨을 때 몇 년 동안 직접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정미자 씨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관계를 비난했던 바로 그분이었죠. 정미자 씨는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 본인이 외로워서 질투했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자 씨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서 명절에는 한 번씩 본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외롭게 지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정미자 씨한테 우리 산책 모임에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정미자 씨는 고맙다며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산책 모임은 10명이 넘습니다. 김영수 씨와 저 이옥순 씨와 그분의 친구 강덕수 할아버지와 최명자 할머니 그리고 정미자 씨까지 모두 비슷한 처지에 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모임에서 하룻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도 어느 조용한 마을로 갔는데 그곳에서 펜션을 빌려서 함께 지냈습니다. 낮에는 근처 산을 오르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준비하고 먹었습니다.
밤에는 둘러앉아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덕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서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최명자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옥순 씨도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라고요. 이제는 좋은 분을 만나서 매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큰아들한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할아버지한테도 고맙다고 엄마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요즘 김영수 씨를 종종 찾아뵙니다. 아버지처럼 대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어른으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구하고 가끔 같이 등산도 간다고 하더군요. 김영수 씨도 제 아들들을 자식처럼 아껴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 내외와 김영수 씨 자녀들, 그리고 산책 모임 친구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기를 바란다고요. 김영수 씨는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죠. 앨범을 넘기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요즘 저는 가끔 경로당에서 젊은 세대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변 시선 때문에 자기 인생을 희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고요. 며칠 전에는 젊은 손녀뻘 되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주변 시선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영수 씨와 저는 이제 함께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와 오해, 편견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든 사람이 저희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제 저녁 김영수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영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수 씨와 저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이에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좋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75의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의미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